혹시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을 들으면 을의 숲속의 작은 오두막, 풀밭 위에서 아침 요가를 하고 직접 가꾼 텃밭 채소만으로 식사하는 평화로운 풍경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 그 생각은 접어두세요. 오늘 우리는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자연에 순응하며 산다는 말로 진정 무엇을 의미했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 영상이 끝날 무렵엔 여러분은 도로 위의 정체, 귀찮은 동료들, 심지어 갑작스러운 비까지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은 은둔자들을 위한 철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 사회의 혼돈 속에서 평온함과 이성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지침서입니다. 우리는 고대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 즉 우리보다 결코 어리석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그들 중에는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정치가 세네카, 심지어 전직 노예였던 에픽테투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볼까요? 자연과 조화롭게 산다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다운시프팅 같은 것일 겁니다. 도시를 떠나 호숫가에 집을 짓고 샘물을 마시며 다람쥐와 대화하는 모습 말이죠. 물론 아주 낭만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토아 철학과는 점성술이 천문학에 비유되는 것만큼이나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철학을 구한한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은 정치, 전쟁, 음모로 가득 찬 시끄럽고 지저분한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히피가 아니라 뼛속까지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스토아 철학자들이 자연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숲의 풍경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자연 네이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물의 근본적인 질서에 대해서요. 행성의 움직임부터 한 포기풀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법칙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인간 본성에 대해서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철학의 모든 다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스토아 철학 전체가 이상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숲속의 오두막집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이 자연이 실제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화롭게 살아가야 할 이 신비로운 자연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스토아 학파에게 이 자연은 마치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처럼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더 큰 마트료시카는 바로 우주 전체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더 작은 마트료시카는 우리 인간 고유의 본성입니다. 먼저 더 큰 자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세상을 무질서가 아닌 질서로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우주는 우연한 사건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지성적인 유기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보편적인 인과 법칙에 지배받는 거대한 시스템이죠. 그들은 이 우주적인 논리와 질서를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계절의 변화부터 피크닉 날 내리는 성가신 비에 이르기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거대하고 포괄적인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제 안쪽 작은 마트료시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동물이나 식물과 구별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고 능력, 즉 이성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하며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특징이자 우리에게 내재된 초능력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의 이성이 그 위대한 우주적 로고스의 작은 조각, 즉 불꽃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의 질서를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에 들어설 차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에 따르면 인간 본성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우리의 이성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동물처럼 본능이 있습니다. 배고픔, 두려움, 욕망 같은 감정들을 느끼죠. 하지만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멈춰 서서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토아 철학자들이 자연에 따라 살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당신의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서 이성을 중심에 두라는 촉구입니다. 덧없는 감정, 분노, 두려움이 당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것들은 승객이 될 수는 있지만 운전자는 바로 당신의 건전한 상식과 논리여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힘세지만 제멋대로인 말에 비유하고 당신의 이성을 그 말을 다루는 기수로 상상해 보세요. 자연에 순응하며 산다는 것은 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말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삐를 단단히 쥐고 말이 가진 모든 힘을 당신이 의식적으로 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눈앞의 그림자에 놀라거나 유혹적인 당근 하나에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당신의 본성은 말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지휘하는 기수입니다. 자, 우리의 본성, 즉 이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두죠.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의 일부입니다. 이 지점에서 스토아 학파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은 우주 전체 역시 이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로고스 또는 운명이라고 불렀죠. 세상이 무질서하게 뒤섞인 사건들의 집합이 아니라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계 태엽 장치라고 상상해 보세요. 아니면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모든 코드가 완벽하게 짜여진 거대한 컴퓨터 프로그램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나무잎 하나가 떨어지는 사소한 일부터 전 지구적인 경제 위기까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전체 과정의 필수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입니다. 우주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저 자신의 법칙에 따라 움직일 뿐이죠. 이것은 마치 중력과 같습니다. 넘어져서 다쳤을 때 중력에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중력은 그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른 모든 사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그저 보편적인 질서에 따라 일어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에 맞서 싸우거나 그것에 화를 내는 시도는 마치 비가 그치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무익하고 에너지 낭비일 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한편으로 우리의 본성은 이성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주의 본성 또한 이성이며 이것이 곧 보편적인 법칙인 로고스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하나로 연결하면 스토아 철학의 핵심 공식이 탄생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며 산다는 것은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여 세상의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질서를 이해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달린 일은 이성적이고 최선을 다해 행하고 당신에게 달리지 않은 일은 우주에 피할 수 없는 일부로 기꺼이 받아들여라. 좀 더 쉽게 말하면 현실과 싸우느라 감정이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코 수동적인 태도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를 권하는 것입니다.
뭔가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라고 외치기보다 스토아 철학자는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좋아, 벌써 일어난 일이다. 이제 이것은 현실의 일부가 되었다. 그럼 지금 내 이성을 사용해서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초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저항에서 벗어나 건설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삶이 내민 패를 능숙하게 다루는 적극적인 참가자가 되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자,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실천 도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문제든 단 5분 만에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 말이죠. 그것은 바로 통제의 이분법이라고 불립니다. 왠지 물리학 교과서에서나 볼 법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천재적인 개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큰 종이 한 장을 꺼내서 2개의 칸으로 나눈다고요. 한 칸에는 당신이 완전히 100%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적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칸에는 그 외의 모든 것을 말이죠. 당신이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거나 아예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들을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연습을 통해 정말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 번째 칸, 즉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칸은 놀랍도록 짧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칸은 사실상 끝이 없었죠. 그들에 따르면 평온의 가장 큰 비결은 이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혼동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 분노, 좌절, 스트레스는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칸에 속한 일들을 마치 첫 번째 칸에 있는 것처럼 걱정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생겨납니다. 이 2가지 범주에 무엇이 들어갈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범주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무엇이 우리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통제에 있을까요? 그 목록은 아마 그 짧음에 놀라실 겁니다. 첫째,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판단과 의견입니다. 즉,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이죠. 셋째, 우리의 열망과 바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기로 결정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넷째,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는지 말이죠. 사실상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의 의견, 동기, 욕구, 그리고 행동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광활한 바닷속, 우리의 작은 통제섬입니다. 우리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우리의 내면의 요새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범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의 모든 다른 것들이 해당됩니다. 우리는 날씨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우리에 대한 그들의 의견까지도요. 우리는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몸조차도 100% 통제할 수 없습니다. 몸은 병들거나 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성, 우리의 지위, 그리고 우리의 행동 결과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목록은 끝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2가지 영역으로 나눈 후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간단하지만 혁명적인 원칙을 제시합니다. 당신의 모든 주의와 에너지, 노력을 첫 번째 영역, 즉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100% 집중하세요. 생각을 가다듬고 판단을 신중히 분석하며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최선을 다해 행동하세요.
이곳이 바로 당신의 책임 영역이자 당신의 무대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영역, 즉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들을 받아들이세요. 이른바 스토아적 무관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시하거나 경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 때문에 당신의 내면의 평화와 행복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창밖의 날씨처럼 생각하세요. 비가 오나요? 좋습니다. 우산을 챙기면 됩니다. 해가 뜨나요? 좋습니다. 선글라스를 쓰면 됩니다. 비가 온다고 화내거나 해가 뜬다고 과도하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행동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누구나 공감할 만한 아주 흔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바로 도로 위의 교통체증입니다. 중요한 약속에 늦고 있는데 차들은 거북이 걸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평범한 사람의 마음속은 어떨까요? 그야말로 폭풍이 몰아칩니다. 하필이면 왜 오늘이야? 앞차는 왜 저리 꾸물거려? 다 망했어. 이건 최악이야.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며 기분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같은 상황을 스토아 철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그는 통제 이분법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차들을 더 빨리 가게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생각만으로 길을 뻥 뚫리게 할 수 있을까? 아니요. 교통체증 그 자체는 완전히 내 통제 밖에 있는 일입니다. 그럼 내가 통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반응입니다. 경적을 울리고 화내고 욕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내 몸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지금 교통체증 속에 있다는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전화해서 늦는다고 미리 알리고요. 남은 시간에는 오디오북을 듣거나 흥미로운 팟캐스트를 듣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심호흡을 하며 이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체증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상태는 완전히 다르죠. 당신은 교통체증 그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지옥이 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유익한 휴식 시간이 될지는 100% 당신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스토아 철학자들의 다음 중요한 발견으로 이끌어줍니다. 바로 우리의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건들이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슬프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면 실망하고, 좋아하는 팀이 지면 화가 나고, 비를 맞으면 기분이 망가집니다. 나쁜 사건이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논리는 꽤 타당해 보이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단입니다. 사건과 당신의 감정적 반응 사이에는 언제나 아주 작은 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틈 안에 바로 당신의 생각, 즉 당신의 평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도로 정체를 예로 들어볼까요? 도로 정체는 그저 하나의 사실일 뿐입니다. 특정 구간에 차들이 많이 모여있는 현상이죠. 그 자체로는 어떠한 감정적 색깔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나쁘다 혹은 끔찍하다고 만드는 것은 바로 당신의 판단입니다. 이 정체 때문에 늦겠어. 이건 재앙이야. 내 하루 망쳤어. 바로 이 생각, 정체 자체가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 당신 몸속에서 분노와 스트레스의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정체네. 그럼 오디오북 한 장 더 들을 20분이 더 생겼잖아
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사건은 하나지만 반응은 달랐죠. 그 사이에 서로 다른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된 목표가 이성적으로, 즉 우리의 본성에 맞게 사는 것이라면 그런 삶의 성공은 무엇으로 측정될까요? 은행 계좌에 쌓인 돈의 액수일까요? 명함에 적힌 직위일까요? 아니면 사진 아래 달린 좋아요 수일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물음에 일제히 비웃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이런 불안정한 토대 위에 행복을 쌓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스토아 철학자에게 성공적인 삶의 유일한 진정한 기준은 바로 덕디입니다. 조금 고루하고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스토아 철학에서 덕은 단순히 착한 아이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기술에 가깝습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기술.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이성을 완벽하게 사용하는 기술 말이죠. 덕을 지닌다는 것은 지혜, 정의, 용기, 절제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금 여기에서 이성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로서 자기 자신의 최고의 모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보상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이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돈, 명성, 혹은 건강과는 다르게 말이죠. 좋습니다. 덕을 지니는 것은 분명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질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요. 건강하고 싶어 하고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디오게네스처럼 통 속에 들어가 살라고 말하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은 또 다른 매우 우아한 개념을 소개합니다. 바로 선호되는 무관심한 것들입니다. 모순어법처럼 들릴 수도 있죠. 자, 이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들이 무관심한 이유는 여러분의 덕과 나아가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거나 없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지도 악한 사람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외부적인 상황일 뿐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은 선호되는 것들입니다. 이는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어떤 합리적인 사람이라도 아픈 것보다 건강한 것을,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것을, 실패자보다 성공한 것을 선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금욕주의나 자기 징벌을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네, 건강과 부, 성공을 추구하세요. 그것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결코 여러분의 내면의 평온과 덕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혼동하지 마세요. 이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스토아 학파는 훌륭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바로 궁수의 비유입니다. 시합을 준비하는 전문 궁수를 상상해 보세요. 그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많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기술을 연마하며 훈련할 수 있습니다. 시합 전에 제대로 식사하고 충분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최고의 활과 화살을 선택할 수도 있죠. 활을 쏘는 순간 그는 완벽한 자세를 취하고 활 시위를 정확히 당기고 정밀하게 조준하고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여 부드럽게 화살을 날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책임 영역입니다. 그의 목표는 완벽한 활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이 모든 노력이 관역의 한가운데, 즉 관역의 눈에 100% 명중하는 것을 보장할까요? 아닙니다. 화살이 활을 떠나는 순간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돌풍이 화살의 방향을 틀어버릴 수 있고, 새가 화살의 경로에 날아들 수 있으며, 관역이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궁수의 통제 밖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궁수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관역을 마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진정한 목표는 이상적인 활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에게 달려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면 화살이 어디에 맞았든 그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결과는 물론 바람직하지만 궁수에게는 초연한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의 완벽함, 즉 숙련된 기술은 값을 매길 수 없이 귀중한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성공, 건강, 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마치 화살을 빗나가게 하는 바람을 조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각 상황에서 완벽한 발사를 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와 기회에 기반하여 가장 현명하고 덕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당신이 취직을 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훌륭한 이력서를 작성하며 면접을 훌륭하게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발사입니다. 하지만 합격 여부는 이미 관역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것은 인사 담당자의 기분부터 경쟁자의 이사가 이사회에 있는지 여부까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수백 가지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사업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시장을 연구하며 양질의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발사입니다. 사업이 성공할지 아니면 또 다른 위기에 휩쓸릴지는 이미 관역에 달린 일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는 관역에 맞았는지 여부에 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 노력의 질에 달려야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깨달음에 달려야 합니다.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음 발사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스토아 철학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개념 중 하나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라틴어로 운명에 대한 사랑을 뜻하죠. 이것은 단순히 현재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거나 체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한 차원 더 높은 단계입니다. 인생이 던져주는 좋든 나쁘든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기꺼이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만약 우주가 완벽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지성적인 유기체라면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필연적이며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극적이거나 불공평해 보이는 일조차도 우리의 제한된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운명에 저항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마치 수학 공식에 따지듯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무의미합니다. 대신 스토아 철학자는 삶에게 네라고 외치라고 제안합니다. 삶이 주는 모든 것을 단순히 피할 수 없는 현실로서가 아니라 지혜로운 우주의 의사가 오직 당신을 위해 처방한 약처럼 받아들이라고 말이죠. 아모르 파티는 그저 운명을 견디는 것을 넘어 운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 속에서 정신을 단련할 기회를, 모든 상실 속에서 교훈을, 모든 역경 속에서 미덕을 발휘할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모르 파티는 운명론이나 어차피 모든 것이 정해져 있으니 소파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이것은 현실이 우리에게 부여한 틀 안에서 최대한 능동적이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라는 적극적인 권유입니다. 체스 게임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상대방의 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운명이고 현실이며 주어진 상황이죠. 왜 하필 이 폰으로 움직였어? 불공평해 라고 화내고 소리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저 상대방의 수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현실 안에서 당신은 모든 이성을 총동원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를 두는 것입니다. 운명에는 게임의 규칙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는 일에 맞서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춘다는 뜻이죠. 대신 당신의 모든 에너지는 오직 한 가지 질문에 집중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상황에서 나의 최선의 수는 무엇인가? 이것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닌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활용하는 숙련된 플레이어의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언뜻 보기에 이기적인 철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온, 개인의 정신적 요새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때문에 말이죠. 주변 세상에 무관심한, 마치 고립된 현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큰 오해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사회적 존재라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고립되어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자기 성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해서도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벌통 속의 벌들처럼 또는 벽을 이루는 벽돌 하나하나처럼 말이죠.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협력하고 서로 돕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가장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 중 한 명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벌통에 이롭지 않은 것은 벌에게도 이롭지 않다. 이 문구는 스토아 학파의 관점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은 개인의 이성을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 정직한 시민, 자애로운 부모가 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을 돕는 것은 어떤 추가적인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성적인 삶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동일한 우주적 로고스의 조각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곧 전체 유기체를 돕는 것이며 이는 결국 자신을 돕는 일입니다. 자,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를 풀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스토아 철학자를 감정 없고 냉정하며 표정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절대 웃지 않는 로봇 같다고 말이죠. 실제로 현대 언어에서 스토아적이다라는 말은 침착함, 냉정함, 심지어는 무관심함의 동의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왜곡된 이미지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로봇 같았을 리 없죠. 그들은 기쁨, 슬픔, 사랑 등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억누르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감정을 분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억누르는 것과 분석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감정을 억누른다는 것은 화가 나도 애써 숨기고 없는 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물속의 공을 억지로 눌러놓는 것과 같아서 결국 더 큰 힘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와 같은 감정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이성을 통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분노는 무엇 때문에 생겼는가? 어떤 판단이 그 뒤에 있는가? 그 판단은 진실인가? 이 분노의 원인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분석을 통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품을 하나하나 분해하여 무력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살펴본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이 고대 철학이 우리의 현대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는 고대 로마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그리고 성공 강박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그렇다면 스토아 철학은 오늘날에도 유효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한 철학일지도 모르죠. 오늘날 자연에 순응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뉴스 홍수에 통제의 이분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특정인을 돕거나 기부를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무력한 불안감만 키우는 것들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여러분의 자존감이나 자아인식을 소셜미디어의 좋아요나 댓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낯선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한 행동에 있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영역의 문제이니까요.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항공편 취소로 공항에 발이 묶였을 때, 혹은 아이가 새벽지에 마커로 그림을 그렸을 때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은 이성을 사용하여 사실을 패닉에 빠진 판단과 분리하고 분노나 절망에 빠지는 대신 최선의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마치 뇌를 위한 운영체제와 같습니다. 21세기의 끊임없는 과부하 속에서도 뇌가 멈추거나 버벅거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시스템이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이 모든 철학은 결국 하나의 놀라운 깨달음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가 자연에 따라 살라고 말할 때 그들은 우리의 본질,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가 바로 우리 자신의 정신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통제 불가능한 외부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결정을 관장하는 내면의 요새 말이죠.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좌절시키고 화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은 외부에서 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법을 익힌다면 외부 세계는 당신에 대한 거의 모든 통제력을 잃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파괴적인 감정과 외부의 혼돈으로부터의 자유 말입니다. 자, 그럼 요약해볼까요? 스토아 학파식으로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보다는 우리의 행동과 판단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면의 평온과 존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고 새로운 것을 배우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복잡한 개념들을 쉽게 설명하는 새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어떤 스토아적 사상이 여러분에게 가장 유용했나요? 아니면 어쩌면 삶에 적용하기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